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 1.25% 수준인데 2016년 6월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30대, 40대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오늘 오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우선 피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기차 화재가 3건 발생한 가운데 모두 LG화학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셀이 탑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와 공통점이 있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금융통화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 바로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이 좀 유력했는데요. 결국은 1.25%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는데요. 한은은 지난 7월 회의에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1.5%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또 내린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금리 1.25%는 2016년 6월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기존에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서 지난 7월 2.2%로 수정했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8월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라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는 부진,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 하한에 근접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할 위험이 있고 추가로 인하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지수인 점, 또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지난달까지 2달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고용 호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24개월 연속으로 동반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지난달 취업자 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가 8만 명 가까이 늘었고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긍정적으로 집계됐는데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은 3.1%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이 감소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지표 역시 21.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고용 지표는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분야는 그런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44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줄었고 이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금융, 보험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4만 명 줄면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 중심축인 3040 세대의 고용 한파도 여전했습니다. 30대 취업자는 13,000명이, 40대 취업자는 18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각각 0.6%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뒤 이를 지난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0.6%포인트를 낮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건 2012년에 0.9%포인트를 낮춰 잡은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게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IMF 이외에도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도 지난 1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췄습니다. 처음 이제 경기 전망할 때 늘 이제 그래도 낙관 편향이 조금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 요인들은 훨씬 더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 수정 전망을 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단계씩 또는 두 단계씩 낮춰 잡고 있습니다. IMF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한 101.0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 내려서 넉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지수는 전달보다 0.9% 내려갔는데 계약 통화를 기준으로 하변 보합세를 보여 하락세가 멈췄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10.59로 전달 111.01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의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사측과 임금 인상과 또 인력 증원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결국은 지하철 파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실무 협상을 다시 열어 파업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를 불과 7분여 앞두고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교섭에 들어갔지만 약 7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노조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협상 타결 직전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행히 교통대란 우려는 줄이게 됐는데요.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을 1.8%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필요한 안전인력 240여 명 증원을 서울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었던 노조 측의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는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 등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할 때 1,029명을 감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파업이 철회되면서 서울시는 준비해둔 비상운행 대책을 전면 해제했고 출근길부터 열차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립자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어온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계획보다는 2년이 늦은 출발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약간 생소한데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집단입니까? 네, 환경책임사업단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 관리를 위해 설립을 추진한 단체인데요. 당초 지난 2017년 8월에 법인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2년 늦어진 지난 8월에 설립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시 환경부가 사업 유지를 위해 사업단 설립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던 반면 설립 자금을 대야 했던 보험업계에서는 불필요한 단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설립 과정에서 영리법인을 목표로 잡았던 정부 계획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됐고 사업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등의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시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보험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단의 역할이 이미 보험사나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네,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자본금이 별도로 없고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사들이 사업비 분담금을 내는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DB손보가 45%로 대표 보험사를 맡았으며 농협손보 30%, AIG손보 10%, 삼성화재 10%, 현대해상 5%의 자본금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체 분담금은 14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보험사들은 사업단 설립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환경부나 관련 부처 사람들의 낙하산 자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기차에는 모두 LG화학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셀이 탑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 화재와 공통점이 있어서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올해 불이 난 전기차들 우선 어떤 차종입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화재 사고 3건은 모두 현대자동차의 2009년식 쿠나 일렉트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당시 완전 충전 뒤 주차 대기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전기차에 모두 LG화학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셀이 탑재가 됐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난 쿠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배터리셀은 모두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공급했습니다. LG화학의 ESS 배터리로 인한 14건의 화재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셀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셀까지 중국산이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LG화학 배터리가 ESS에 이어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 후 유사한 배터리가 탑재된 모든 전기차는 리콜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는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고가 났던 전기차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던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은 고전압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발화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제작 결함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터치 스크린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과 LG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소송을 건 특허관리회사는 이미 애플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이른바 국제특허소송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삼성과 LG의 특허소송 제기한 곳 어디입니까? 네, 국제특허관리회사 제로클릭은 삼성과 LG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텍사스 서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로클릭은 스크린을 누르지 않고 손을 대는 것만으로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로클릭은 소장에 삼성 갤럭시 S10 플러스와 LG V30를 특허 침해 사례로 설명했지만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면요,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곳으로부터 같은 소송을 당했다고요? 네, 제로클릭은 삼성, LG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HP 등에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는 2015년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법원이 애플 승소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제로클릭이 다른 업체로 소송전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로클릭이 애플에 승소하면 삼성, LG도 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이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것 같은데요.
네, 제로클릭처럼 특허를 모아서 소송을 걸거나 로열티를 받는 업체를 특허 괴물로 비유하는데요. 특허 괴물은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서 특허 괴물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엣지 OLED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도 특허 괴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전기 친환경차 개발과 판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모델을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 버스 등의 또 상용차도 친환경차 모델로 개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버스와 트럭 등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친환경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용차 판매 확대 전략을 세우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현대차는 노동조합의 친환경차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점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소전기 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국내 중소, 중견 버스 업체에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내 버스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수소전기 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수소전기차 시장을 상용차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기 해외 진출 소식도 있는데요. 현대차의 수소전기 트럭이 올해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현대차는 오는 12월 스위스에 수소전기 버스 10대를 공급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전기 트럭을 스위스에 판매할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이를 시작으로 주변 유럽 국가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경기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린 불법 청약 사례도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 기자, 우선 지난달에 부동산 경기 조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주택 매매 경기가 최근 1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8.6으로 작년 9월 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체감하는 이 주택 매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 지수도 117.1을 기록하며 작년 9월 122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125.2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수도권도 작년 9월 수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린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경찰이 최근 4년 반 동안 국토부에 통보한 이 불법 청약 당첨자 수가 1,536명,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청약 통장 양도 등 이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위장 전입이 745건, 또 위장 결혼이 14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임신 진단서 제출이나 출생 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요. 앞서 국토부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심 사례 56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불법 청약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05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4%인 31만 8천여 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지난 2014년 16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28만 2천여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 또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 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또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를 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7% 오르며 2,0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4% 오름세입니다. 65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상용차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투트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 이 소식에 0.4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오늘도 실적 개선 전망에 이틀 만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현재는 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입니다. KB 하나은행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와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현재 1.4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이노텍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5% 급등하며 1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